V-22 오스프리. 헬리콥터처럼 공중에 정지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항공기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고정익 비행기처럼 전진 비행으로 전환할 수 있어서 거의 어디서든 착륙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난 10년 동안 저는 여러 대의 수직이 착륙 항공기를 제작해왔습니다. 오스프리와 비슷하게 항공기가 전환할 때 회전하는 독특한 날개 끈 모터가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 수직이 착륙 항공기 프로젝트 이후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라디오 컨트롤, 수직이 착륙 항공기 부품을 어떻게 설계하고 제작하는지 여러분과 그 과정을 함께 하겠습니다. 동체는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재는 가볍고 거친 착륙이나 추락 시에도 꽤 내구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문제는 이 판들이 두께가 1mm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3D 프린트 부품을 추가하면 강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동체 뒷부분은 일직선 카본 파이버 튜브로 만들 계획입니다. 날개 뒤쪽에 방향타와 승강타 외엔 장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이 항공기는 비행기보다 모형 헬리콥터처럼 보입니다. 다음 단계는 꼬리와 같은 카본 파이버 튜브로 GX파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3D 프린터 부품과 유리 섬유 시트를 사용해 고정됩니다. 이렇게 하면 날개의 팔도 상향 디헤드럴 각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는 GX파를 동체에 끼워넣고 몇 개의 볼트로 고정하면 튼튼하면서도 가벼운 프레임이 완성됩니다. 이것은 이런 스타일의 VTOL 항공기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호버링할 때는 일반 비행기와 달리 날개 전체의 양력이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의 전체 무게가 날개 끝에 의해 지탱되기 때문입니다. 날개 끝 양력을 다뤘으니 이제 모터 마운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과거에 저는 모터를 기울이기 위해 여러 가지 다른 메커니즘을 실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듀얼 서보 세트업에서 큰 서보는 전환, 작은 서보는 호버링 제어에 사용됐습니다. 이 방식은 잘 작동했지만 무게가 무거웠습니다. 두 번째, VTOL에선 모터를 서보에 바로 고정해 그 서보가 전환, 틸트, 호버링 제어를 모두 맡았습니다. 세 번째, VTOL도 하나의 서보를 사용했지만 기어 두 개를 통해 회전을 전달해서 서보 베어링에 가해지는 부담을 조금 줄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VTOL에서는 날개를 관통하는 샤프트를 통해 하나의 서보로 두 모터를 동시에 기울였습니다. 이 방식은 꽤 가벼웠지만 모터들이 독립적으로 틸트할 수 없어서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호버링 중 제어가 제한적이었습니다. 모터가 두 개뿐인 이 항공기는 다리가 두 개뿐인 의자 위에서 균형을 잡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항공기가 호버링 중 피치축 제어를 하려면 모터를 앞뒤로 기울여야 합니다. 이 방식은 추력선과 무게중심 사이에 오프셋을 만들어 항공기가 회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모터가 더 빨리 회전할수록 피치축의 반응성이 더 좋아집니다. 따라서 자이로로 제어되면 항공기는 더 안정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틸트 메커니즘은 가능한 한 가볍게 설계되었고 회전하는 부분의 질량을 줄이기 위해 서보가 윙스파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계적으로 가능한 한 반응성이 좋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모든 틸트 메커니즘 부품을 3D 프린터로 출력했고 한 번에 출력 불가능한 부품들은 접착제로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터와 서보를 볼트로 고정하고 서보에 3D 프린터로 출력한 큰 기어를 틸트 제어용으로 부착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을 맞춰 끼운 다음 윙스파에 밀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볼트로 마운트의 서보 부분을 고정해서 비틀림을 방지합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됐습니다. 가볍고 간단한 모터 틸트 메커니즘이고 모터와 서보의 전선도 윙스파를 통해 깔끔하게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아마 상상하실 수 있겠지만 모터와 틸트 메커니즘이 작동해야 하는 속도는 비행기가 호버링할 때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꽤 빨라야 합니다. 그래서 드론이 자이로와 가속도계를 사용해서 모터 속도를 계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비행기에도 그런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보통 이런 자이로와 가속도계는 플라이트 컨트롤러라고 불리는 장치에 들어있는데 이 장치는 센서에서 받은 모든 데이터를 수신된 제어 신호와 결합해서 드론이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지시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종류의 수직 이착륙 비행기에 맞는 시중 제품은 없어서 우리는 좀 더 맞춤형으로 제작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니콜라스 리엄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석사 연구의 일환으로 VTOL이 가능한 플라이트 컨트롤러를 개발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 플라이트 컨트롤러를 사용한 다양한 프로젝트 영상을 유튜브에 여러 개 올렸습니다. 그의 플라이트 컨트롤러가 작동하는 방식은 틴시라는 작은 프로세서 보드를 사용하고 여기에 자이로와 가속도계 보드를 결합해서 항공기의 자세를 감지하는 것입니다. 이 두 전자보드로 플라이트 컨트롤러를 만들고 드림 플라이트 맞춤 코드가 실행됩니다. 저도 예전에 아두이노 코딩을 많이 해봤는데 다행히 그의 플라이트 컨트롤러도 아두이노 코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기가 정말 직관적이었고 솔직히 정말 감명받았습니다. 모든 코드가 잘 정리되어 있고 읽기 쉬워서 항공기 구성의 가능성이 거의 무한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로젝트에서 그의 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정말 기대되고 앞으로도 많은 프로젝트에서 계속 사용할 것 같습니다. 비행 컨트롤러 배선 간소화를 위해 부품을 프로토타입 보드에 장착했습니다. 이렇게 하니 모든 타인시 출력 신호를 서버와 모터용 커넥터에 연결하는 것이 더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몇 줄의 테스트 코드만으로도 자이로 안정화가 잘 작동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모터용 전자 속도 컨트롤러를 납땜하는 것인데 저는 4중 일체형 속도 컨트롤러를 사용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이것들은 4개 모터 출력으로 드론용으로 설계됐습니다. 제 비행기는 모터 출력이 2개뿐이지만 놀랍게도 2개의 별도 모터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컴팩트합니다. 이후 모든 신호선을 플라이트 컨트롤러에 연결하고 수신기와 5V 레귤레이터도 연결할 수 있고 서버에는 5V 레귤레이터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코드를 작성할 시간이었고 이것이 이 비행기를 위한 메인 믹싱 코드입니다. 이 코드 작동 방식이 궁금하다면 예전에 VTO용으로 만든 믹싱 코드와 거의 같습니다. 해당 코드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있습니다. 모터와 서버의 방향을 모두 설정한 후 프로펠러를 장착해서 외부 움직임에 얼마나 잘 보정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이 방법은 안전하지 않아 추천하진 않지만 결과는 괜찮아 보입니다. 이제 첫 번째 호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도입니다. 첫 시도에 날아오릅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으니 얼른 들어가야겠어요.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며 비행 컨트롤러 코드를 다시 읽다가 비행 모드 설정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비행 모드를 변경했습니다. 다행히도 다음 테스트를 위해 해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안정적이었고 비행하는 느낌도 정말 자연스러워서 결국 필요해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팔자 비행도 했습니다. 그리고 추락하기 전에 착륙시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물건에 날개와 꼬리 날개를 달아 비행이 가능한지 확인하면 됩니다. 상상할 수 있듯이 수직이 착륙이 비트롤에서 날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비행기와 달리 활주로를 이용해 이착륙하는 것이 아니라 VTOL 항공기는 이미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즉 제로 에어 스피드에서 순항 속도까지 최대한 부드럽게 가속해야 하고 순항 속도에서 호버링 상태까지도 최대한 부드럽게 감속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행히도 airfoiltools.com이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이곳에는 다양한 에어포일과 그들의 양력 및 항력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덕분에 적합한 에어포일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여러 에어포일을 비교한 결과 나카 4412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어포일의 양력 계수 대바듬각 그래프가 마이너스 5도에서 플러스 9도 바듬각 사이에서 매우 선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날개를 플러스 3도의 양의 각도로 장착할 것이기 때문에 비행기는 어느 방향으로든 6도씩 상하로 기술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으면서도 음의 양력이 발생하거나 실속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는 덜 바람직한 날개가 있는데 이 날개는 바듬각이 0도 이하로 내려가면 양력 계수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제 에어포일을 골랐으니 날개를 만드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예전에 3D 프린터로 날개 리브를 출력하고 폼보드로 에어포일 형태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폼보드가 3D 프린터로 출력한 리브 주위에서 변형되어 보통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저는 경량 PLA라는 소재로 전체 날개를 3D 프린터로 출력할 예정입니다. 이 소재는 3D 프린터로 출력할 때 발포되어 일반 3D 프린터의 40% 무게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이 소재의 유일한 문제는 발포로 인한 팽창 때문에 프린터가 깔끔하게 출력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내부 구조가 전혀 없는 에어포일을 출력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프린터가 에어포일 프로필의 윤곽선을 따라 연속적으로 출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도를 높이기 위해 내부 리브를 추가하고 싶다고 가정하면
프린터는 내부 립으로 이동하기 위해 출력을 멈추고 노즐을 들어올려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포 과정으로 인해 노즐에서 과도한 재료가 남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프린터에서 플라스틱을 뒤로 당겨 압출을 멈추는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경량 PLA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프린터가 전체 인쇄 과정 동안 연속적인 선을 그릴 수 있도록 날개를 설계해야 합니다. 즉, 날개의 내부 리브를 추가하려면 실제로 이렇게 슬롯을 잘라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리브가 외부 프로필에 포함되어 프린터가 노즐을 들어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축 과정에서 남는 불필요한 재료도 제거되고 인쇄 시간도 줄어듭니다. 한 개의 리브만으로는 날개 전체를 지탱할 수 없어 저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디자인 조정에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내부 리브들이 격자 무늬를 형성하고 각 리브의 중앙에는 무게를 줄이기 위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또한 전체 날개를 프린터로 연속 출력해 빠르고 가벼운 날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날개의 모든 섹션을 출력한 후 저는 윙스파를 이용해 정렬하면서 모든 부분을 하나씩 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날개 반쪽은 길이가 64cm이고 무게는 각각 약 90g입니다. 이게 매우 정밀한 에어포일이라는 점이나 다른 재료보다 훨씬 낫다는 점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 날개들은 날개 스파에 끼운 다음 동체에 고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우 모듈식 디자인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만약 날개가 손상돼서 교체가 필요하다면 하루나 이틀 만에 완전히 새로운 날개를 출력해서 그냥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 날개에는 조종면이나 플랩이 없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이것은 제가 다양한 믹싱 방식으로 비행기를 조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비행기가 호버링과 전진 비행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조종하는지 피치 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호버링 중 피치 제어는 모터를 앞뒤로 기울여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초기 시험 비행에서 잘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뒤쪽 승강타도 작동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풍 상태에서 호버링할 때 항공기의 피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지만 약간의 맞바람이 있거나 항공기가 천천히 앞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는 모터 틸트 조작을 보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롤 제어의 경우 모터는 기존 드론에서처럼 한쪽은 속도를 높이고 다른 한쪽은 속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드론 모터 컨트롤러의 기술 덕분에 매우 빠르게 반응합니다. 이 제어의 경우 모터 틸트가 다시 사용되지만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한쪽 날개 끝에는 전진하는 힘을 다른 쪽 날개 끝에는 후진하는 힘을 발생시킵니다. 이 모든 움직임을 동시에 결합하기 위해 플라이트 컨트롤러가 필요한 것입니다. 전원할 때 조종과 움직임은 점차 전방 비행 모드로 전환되며 이때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은 후방 엘리베이터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항공기의 피치를 조정하려면 이제 모터들은 위치에 고정되어 추진력만을 생성하지만 후방 엘리베이터는 기존 비행기에서처럼 계속 작동합니다. 하지만 기존 비행기와 달리 롤 제어는 실제로 날개에 있는 에일러론 대신 모터 틸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항공기의 롤을 제어하는 데 있어서 흔치 않은 방법이지만 이론적으로는 작동해야 하고 실제로 몇 가지 이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롤 제어가 에일러론이 있을 때처럼 유입되는 공기 흐름의 상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항공기가 실속 상태여도 롤 제어가 완전히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이 제어를 위해 전진 비행 시에는 항공기가 러더에 움직이는 조종면이 없기 때문에 차동 추력을 사용해서 한쪽 날개 끝을 앞으로 밀고 다른 쪽 날개 끝을 뒤로 밀게 됩니다. 이 말은 이론상 호버링과 전진 비행 모두에서 항공기 모든 축을 제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터를 포함해 단 5개의 움직이는 부품만으로 항공기를 기계적으로 단순하고 가볍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저는 폼보드로 기본적인 꼬리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이 항공기가 운영될 속도에서는 특정한 익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승강타 서부를 방향타 안에 장착해 꼬리붐에 슬라이드식으로 끼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테스트를 준비했으며 이날은 바람이 매우 강했습니다. 하지만 한쪽 틸트 메커니즘이 더 심하게 흔들리는 걸 금방 알아챘습니다. 전자장치가 각 서부를 같은 속도로 움직여야 해서 걱정됐습니다. 저는 꼭 시험 비행을 해보고 싶어 결국 들판으로 가져갔습니다. 바람에 흔들렸지만 호버 모드 비행 중 제어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진 비행으로 전환을 시도했는데 곧 롤 제어가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재빨리 다시 호버 모드로 전환해서 안전하게 착륙시켰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보니 틸트 서버 중 하나가 바른 것만큼 빨리 움직이지 않았고 꽤 뜨거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유는 제 실수였습니다.
틸트 피벗을 조립할 때 저항이 얼마나 큰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서버에 불필요한 하중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저는 훨씬 크고 빠른 서버로 교체했고 메커니즘의 모든 저항도 없앴습니다. 이제 모터 무게만으로 피벗이 아래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서버의 높은 토크로 다른 기어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모터를 더 기울여 앞으로 비행 시 롤제어가 더 잘 되길 기대합니다. 정원에서 다시 호버 테스트를 했는데 성공했고 두 서버도 같은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기체에서 꽤 심한 진동 소음이 났는데 그건 틸트 피벗 부분에 유격이 너무 많아서 생긴 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윙스파에 작은 클램프를 달아서 움직이지 않게 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때는 몰랐죠. 더 큰 문제가 곧 나타날 거라는 걸요. 하지만 그건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이제 제대로 시험 비행을 해보겠습니다. 조종기에서 전환 스위치를 켜자 전환은 거의 매끄럽게 이루어졌습니다. 비행기가 저에게서 멀어지며 가속할 때 새 서버 덕분에 롤 컨트롤도 정말 잘 작동했습니다. 솔직히 이 비행기는 일반적인 4채널 RC 비행기처럼 날았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점은 이 비행기가 항력이 낮아 호버링 시 속도를 줄이기 매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호버 모드에서는 헬리콥터처럼 저를 다시 보낼 수 있습니다. 다음 아웃바운드 전환은 조금 불안정했는데 모터를 약 3초 만에 회전하도록 전환 속도를 설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속도가 너무 빨라 기체 앞부분이 아래로 숙입니다. 그리고 인바운드 전환도 연습이 필요한데 속도를 줄이기 위해 기체의 앞부분을 위로 올리면 날개가 실속하면서 양력이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 날개 물결 무늬는 왜 생기는 걸까요? 날개를 만드는 데 사용된 경량 PLA는 약 200도에서 녹기 시작하고 245도 정도에서 3D 프린팅됩니다. 하지만 PLA는 이제 겨우 50도만 되어도 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국에서는 이렇게 빨리 휘어질 줄 몰랐는데 어둡고 무광 색상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은 날개를 흰색으로 출력하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 더운 날 차 안에 두면 직사광선이 아니더라도 날개가 녹을 수 있기 때문에 날개를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날개는 내부 리브의 개수가 2배로 늘어나서 바깥쪽 날개 표면이 더 잘 지지됩니다. 하지만 리브의 구멍도 원형 구멍 대신 에어포일의 윤곽에 더 잘 맞도록 다시 설계했습니다. 이로 인해 무게가 약 5.5% 정도 소폭 증가했지만 휜 현상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날개 길이 방향 추가 리브가 있는 다른 설계도 출력했더니 첫 설계보다 20% 더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햇볕 아래에서 어떻게 견디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주변 온도가 섭씨 34도인 상황에서 저는 3가지 날개 설계 모두와 두 번째 설계의 흰색 버전까지 준비해서 그늘막을 제거하고 날개들을 햇볕에 노출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빠르게 더 어두운 색의 날개들은 PLA가 휘기 시작하는 한계에 도달했지만 흰색 날개는 절대 40도를 넘지 않았습니다. 약 30분 동안 햇볕에 두고 나니 첫 번째 설계는 매우 심하게 휘어진 것이 분명했지만 두 개의 새로운 설계는 견고하게 잘 버티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설계를 흰색 소재로 출력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보다 약간 무겁지만 영국의 드문 더운 날씨에도 잘 견딜 것 같습니다. 꼬리에 리어 엘리베이터 서보를 제거하고 동체 내부에 장착해 무게 중심을 앞으로 옮겼습니다. 이로 인해 비행기의 최종 무게는 1.26kg이 되었는데 각각 거의 2.5kg의 추력을 낼 수 있는 이 모터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터들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전기 자전거를 구동하는데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모터입니다. 또한 1.3m의 날개 길이를 가지고 있어서 이 비행기의 날개 하중은 이 무선 조종 카본 컵과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VTOL이 더 멋지다는 건 모두 동의하실 거라 확신합니다. 새 날개를 달자 비행기는 무게 증가를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양력이 높고 실속 속도가 낮아서 전진 비행으로의 전환도 정말 부드러웠습니다. 제가 직접 설계하고 제작한 비행기의 성능을 요약하는 것은 항상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저는 편향적일 수밖에 없고 비행기가 정말 잘 난다고 말할 테니까요. 이 비행기는 단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플랩이 없어서 호버링으로 전환할 때 속도를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노출된 배터리가 충돌 시에는 아마도 좋은 아이디어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주위에 공기역학적 외피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또한 엘리베이터에 하나의 움직이는 조종면만 두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모터에 문제가 생기면 비행기가 방향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호버링 중 모터가 고장나면 결국 추락하고 드론도 모터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제 다른 수직이 착륙기와 비교하면 지금까지 가장 좋습니다. 이전 수직이 착륙기는 호버링 시 요 제어가 전혀 없었고 날개 면적이 작아서 전진 비행 시에도 조종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 이전의 수직이 착륙기는 알루미늄 날개 스파와 무거운 틸트 메커니즘, 그리고 형편없는 폼보드 에어포일 때문에 매우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인정해야겠네요. 이전의 수직이 착륙기는 조종이 가장 재미있었어요. 키트에서 산 에어포일 날개를 썼거든요. 그리고 오스프리와 닮은 점도 꽤 멋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첫 번째 버전의 수직이 착륙기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을게요. 보시다시피 사실상 날아다니는 버스였거든요. 지난 몇 년간 배운 것을 활용해 새 수직이 착륙기를 만든 건 정말 보람 있었습니다. 경량 모터, 틸트 메커니즘, 정밀한 3D 프린팅, 날개부터 최신 드론 모터 기술까지 모두 적용했죠. 드론 기술과 3D 프린터 성능이 더 발전하면 언젠가 다시 이 프로젝트를 해볼 거라고 확신해요. 하지만 지금까지 이 프로젝트는 제 유튜브 채널에서 가장 오래 이어진 시리즈였어요. 첫 번째 VTR 영상은 2013년에 업로드됐죠. 그 이후로 이 채널은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제 프로젝트를 지켜봐 주시는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 채널의 구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일이고 여러분 모두에게 아무리 감사해도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이 프로젝트와 영상을 흥미롭게 보고 배울 점이 있었길 바랍니다. 디자인 작업의 대부분은 12월과 1월에 이루어졌고 저는 아마 날개를 설계하는 데만 3, 4주 정도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100만 구독자 이정표에 맞춰 프로젝트를 완성해 영상을 올리기에 딱 좋은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구독과 시청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